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행업의 2탄, 부동산 시행업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상업은행 중심의 PF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건축비를 PF 해줬었죠. 그래서 거의 대형 시공사 위주로 부동산 PF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에 IMF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중심의 PF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시행사가 막 난립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2004년에 이제 굿모닝 시티가 발생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건축물 분양관리법이라는 게 생겼고 모든 수분양자들은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거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됐죠. 그런데 이제 이 저축은행 중심의 PF가 되면서 적은 자본으로 저축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비용을 물리게 하면서 PF를 했고 그게 분양이 안 되거나 뭐 배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부동산 PF가 자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2019년 사이에는 자본통합법이 완성되면서 증권사 PF가 대세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BIS 기준으로 부동산 PF가 위험자산이 되니까 부동산 PF에 적극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부동산 PF나 이런 거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전단체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통합법이 통과되고 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증권사 PF의 르네상스 10년이 도래했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GDP 성장을 끌어올리는데 부동산 이 부양 정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업이 노동 유발에 대해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부양해서 GDP의 수치를 높이는 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죠. 제가 강연할 때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1965년서부터 1990년까지는 18.5%의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18.5%의 성장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한 경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지으면 팔리고 만들면 소비되고 생산하면 소비되고 그래서 또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고성장 시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예로 1990년까지는 18.5%를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6.7%를 성장했는데 이 6.7%를 성장하게 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짓거나 더 이상 만들어도 팔리는 게 정체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4.2% 정도를 성장했습니다.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2010년부터는 3%로 계속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너무 많이 생산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 시대를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고성장 시대만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2%대의 경제 성장을 가져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역설적으로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부동산 시행업에서 중요한 게 이 분양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예전에는 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뭐 1가구 2주택도 완화하고 뭐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GDP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습니다.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하고 투기 세력이 같이 혼재하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자가 비율이 54%입니다. 이것도 전국이죠. 근데 서울은 44%, 수도권은 48%예요. 그 외국의 자가 비율이 거의 60, 70 이렇게 80%까지 높아지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자가 비율이 54%라는 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6%는 뭐냐? 1가구 2주택이나 갭 투자와 같은 투기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가 혼합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하다 보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마구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LTV가 200%, 300%까지 대출해줬고, 미국도 금융위기 당시 200%, 100%, 집값의 100%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이런 가계부채가 커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GDP 대비 100%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제일 빠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 130%가 넘는데 이것도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GDP 2017년 기준으로는 한국은행 자료인데 1700조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GDP 성장률하고 주택 시가 총액의 성장률이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속했다면 2017년에 주택 시가 총액이 2,500조 정도 됐습니다. 이 주택 시가 총액이라는 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거에 대한 총 시가 총액이죠. 그런데 2017년에 주택 시가 총액은 4,000조가 됐어요. 이 차이가 1,500조고 2,500조라는 가치가 4,000조로 부풀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에 의해서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 1,500조가 결국은 가계부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말이 많지만 40% 이하예요. 극히 정상적입니다. 기업 부채는 한 80%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그것도 극히 정상적입니다. 보통 가계부채가 60에서 70%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금융뇌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부동산을 보면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수를 보면 81년부터 85년까지는 거의 80만 정도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86년부터 90년도까지는 급격히 20% 정도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부터 95년까지 다시 성장하다가 96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80년도 이전에는 연간 100만씩 태어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90년도 사이에는 평균 80만 정도 태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는 60만, 그 다음에 40만, 그 다음에 30만, 2020년부터는 연간 20만 정도 태어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35에서 45 사이가 부동산 실수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살까지의 나이인 81년도 생들이 한 20%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향후 2025년까지.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20% 정도 감소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적극 매수층이 향후 5년간 20% 정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양성도 20% 정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 매수에서 임대로 선진국화되는 인식이 발전합니다. 즉 리츠 등 투자 성향이 변화해요.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급격히 양극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줄어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비싼 지역은 비싸지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 이외에 부동산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이미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빈집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태가 바로 이런 분양성의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예전처럼 지으면 팔리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공급이 너무 많이 과잉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뭐 한 98%, 그 다음에 이미 주택 공급률은 전국적으로는 106%가 넘었어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집이 있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금융 조달을 하던 시대도 역시 끝났습니다. 요즘은 증권사들도 자기 자본을 대부분 5% 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토지 계약만 가지고 부동산 시행업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수분양자들의 자산 투자 방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어요. 옛날은 직접 투자해서 집을 사고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매각 차익을 얻었는데 요즘에는 리츠가 발달하다 보니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화에 대한 투자 방식의 인식이 변했다라는 게 역시 또 분양성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인식이 또 선진국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유였는데 이제는 자꾸 임대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지으면 팔리던 시대,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었다. 적은 자본으로 금융 조달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산 투자 방식이 변화됐다. 주택 인식에 대한 선진국화가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분양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짓기만 하면 살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토지만 갖고 오면 금융 조달해서 PF를 해주겠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요즘은 다 증권사들이 그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물리는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요즘은 서울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확천금의 부동산 시행업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부동산 시행업 자체가 지난 10년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행업의 2탄, 시행업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는 부동산 시행업이 바람직한지, 부동산 시행업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